임진왜란 적의 목을 베는 노비 면천하다 앤드 김현민. 조선은 철저한 계급사회였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구별이 뚜렷했다. 병역 의무는 오롯이 상민의 몫이었다. 조선 초기에 양반에게도 병역 의무가 있었으나 200년간 전쟁이 없다 보니 군역 대신에 배로 대체하다가 그나마 군포 납부 의무 제도도 폐지되었다. 중인은 자신의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병역을 대체했고 노비는 양반의 사유물로서 군역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는 일반 양인에게만 부과되었다. 농민이 주류인 양인들은 16세부터 60세까지 병사가 되어 몸으로 때우든지 군복무에 필요한 돈을 납부해야 했다. 1592년 10만 명 이상의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군은 겁을 먹고 도망쳤다. 무엇보다 수적으로 부족했다. 4만여 명의 명군이 들어와 왜군을 퇴각시킨 후에도 언제까지 남의 군대 뒤에 숨어서 나라를 지킬 수는 없었다. 조선의 양반사 대부는 비겁했다. 그들은 나라 실은 도맡아 걱정하면서도 군무는 아래 것들이나 하는 일로 여겼다. 나라를 잃으면 양반이란 허울도 없어지는데 명군의 힘으로 겨우 숨을 돌리는가 싶으니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은 성리학에 없었다. 그들의 유교 철학은 지배계급의 논리였을 뿐이다. 전란이 벌어지자 전투에 내보낼 인적자원이 절실했다. 누가 보아도 방법은 간단했다. 양반들에게 군무를 지우고 노비를 병력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1593년 6월 한양을 탈환한 직후 조정은 병력 충원을 논의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노비에서 병력을 충원하는 것이었다. 선조실록 26년 1593년 6월 14일의 기록을 보자. 비변사가 보고했다. 우리나라 사족의 집에는 노복이 1000 또는 100을 헤아리는데 군병력은 날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도록 내려온 풍속인데 서둘러 노비들을 군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노비, 사노비를 막론하고 324의 찹과와 같은 과거 시험을 설치해 합격하면 무림위에 예속시키는 방안이 적합합니다. 합참격인 비변사는 노비에게 서험을 치르도록 해 우림이라는 군대에 배속시키자고 했다. 선조는 선뜻 찬성하지 못했다. 임금은 무릇 모든 일은 잘 헤아려 시행하되 규칙을 세워 시작한 후에 다시 논의하고 차차 마련하라고 했다. 선조가 우물쭈물한 것은 노비 주인 즉 사대부들의 반대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사대부들은 나라가 어찌되었건 자신의 사유물이 차출되는 것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양반들은 양인 노비와 섞여 훈련을 받고 전투를 벌이는 것을 극히 싫어했다. 노비 충군은 지연되었다. 선조 27년 1594년 2월 12일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선조가 이러한 때를 당해 병사를 기르지 말자는 말이 어찌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고 한탄했다. 유성룡이 나서 다른 일은 돌아보지 말고 병사를 기르고 식량을 비축하는 것을 10여 년만 한다면 왜적을 방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에는 공사천은 병사가 될 수 없었지만 오늘날은 척병이 날뛰니 공사천도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했다. 추상은 우리나라는 모든 일이 인정에 끌리니 사천은 병사가 되기 어려울 듯하다고 한 말 물러섰다. 그러자 유성룡이 추상께서 결심하신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중국의 낙상지 참장도 우리나라 공사천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고 다그쳤다. 하지만 선조는 나라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오래되었다고 한숨을 지었다. 우여곡절 끝에 낙착된 방안은 적의 목을 많이 벨수록 노비를 면해주고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조건부 면천이었다. 선조실록 27년 5월 8일자에 그 내용이 나온다. 지금의 병무청에 해당하는 군공청이 임금에게 보고했다. 공천과 사천에 대해서는 적의 참수가 1급이면 면천시키고 2급이면 우림위를 시키고 3급이면 허통시키고 4급이면 수문장에 제수하는 것은 이미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허통되어 직이 제수되었으면 사족과 다름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왜 적의 목을 많이 벤 노비를 양반으로 만들어주는지 여부였다. 군공청은 덧붙였다. 그러나 적을 참수한 수급이 1020급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천민이라도 문반의 대열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양반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 인물이 실제 있었다. 산호비 출신 장우돌이다. 선조는 한품 서용하라고 답을 내렸다. 즉 외적의 목을 많이 베는 천민은 신분과 계급을 올려주되 한계를 두라는 것이었다. 문경 조령관문 제3관문 조령관 문화재청. 천민 출신 가운데 발탁된 인물로 신충원이 대표적이다. 신충원을 선조에게 청구한 사람은 영의정 유성룡이다. 선조실록 27년 2월 19일자에 유성룡의 건의 내용이 실려 있다. 오늘날 형세는 조령을 굳게 지키는 계책이 가장 긴급합니다. 충주는 서울의 상류에 있는 지역으로 나라의 문호가 되니 충주를 지키지 못하면 한강을 연한 수백 리가 모두 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지난날 신립의 패전으로 그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수문장 신충원이란 자는 바로 충주 사람인데 조령의 형세를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를 시험 삼아 맡겨볼 만합니다. 신충원을 내려보내 그가 원하는 대로 요충지를 가로막는 계책을 쓰게 해주십시오. 신충원은 충주 출신의 지극한 천인 출신으로 수문장의 자리에 오른 만큼 적의 수급을 적어도 4급 이상 배웠을 것이다. 신충원은 신립의 군대가 패한 뒤 민병과 승군을 모집해 조령과 단월 사이에 매복해 적을 많이 죽였고 그 후 왜군을 여러 차례 습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성룡은 미천한 출신이지만 신충원이 조령을 요새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조령을 요새화하면 적이 재침해도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전략이었다. 유성룡의 청거로 신충원은 조령세제의 둔정관이 되어 방어망 구축에 나섰다. 이른바 조령관방이다. 신충원은 옛 전우들을 중심으로 조령과 연풍 지역의 둔전을 개간해 군량과 양식을 마련했다. 신충원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피란을 떠났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신충원은 그들을 이용하여 둔전을 개간하고 파수꾼을 양성하는 한편 매바위 지역의 성을 축성하기 시작했다. 전란 중에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천민 출신 신충원이 해낸 것이다. 1594년 신충원이 축성한 조곡관은 문경세제 제2의 관문으로 지금의 중성이다. 그의 노력으로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조령을 넘지 못했고 충주 이북을 지킬 수 있었다. 조령 축성이 한창 진행될 때 조정은 신충원을 둔정관에서 조령 파수장으로 승진시켰는데 그를 시기하는 실함들이 많았다. 신충원은 조정의 파수장 직책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조가 그 까닭을 물었다. 유성룡이 대답했다. 신충원의 공은 적지 않습니다. 신충원이 만약 그곳에 요새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조령은 필시 보존될 형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미천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모두 얕보기 때문에 비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선조실록 29년 4월 2일 신충원은 유성룡이 파직당한 이후 양반들의 시기와 질투를 끝내 버텨내지 못했다. 전쟁이 끝난 후 조령 축성의 가치도 인정되지 않았다. 1601년 선조 34 그는 부정축제 혐의로 뒤집어 썼다. 선조는 신충원의 동정적이었다. 그가 석방되었는지 죄를 받았는지 그 후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임진왜란 새로운 왕을 모시자는 반란.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은 조선의 승리였다. 7년의 장기전 끝에 왜군은 패퇴했다. 역사교과서는 이 전쟁을 국난 극복의 담론으로 승화시켰다. 중국 명나라의 지원이 전쟁의 흐름을 돌린 것이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민관이 혼연일체로 침략자에 맞섰다는 점을 강조한다. 행주치마의 전설이 만들어졌고 백성들이 혼연일치로 왜군과 싸웠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이순신 장군 영웅담에 강강수월래 민속이 가미되었다. 하지만 기나긴 전쟁에서 모든 백성들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왕조에 충성했을까? 왕조국가는 근대적 국민국가와 다르다. 조선이란 나라의 주인은 왕실이었고 지배자는 양반사 대부였다. 양인과 천민은 피지배자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나자 임금은 저만 살겠다고 도주하고 사대부들은 갈팡질팡했다. 옛 지배체계가 무너져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배자가 찾아왔다. 백성들은 과거의 지배자에 마냥 충성하지 않았다. 일부는 도망간 지배자의 궁궐과 가옥을 불태우고 그들의 비겁함을 질타했다. 때론 생존을 위해 새로운 지배자에 부역하기도 했다. 지배 권력의 붕괴는 역성혁명의 조건을 형성했다. 송유진 이몽학의 난이 바로 그것이다. 신립 장군의 충주 패전 소식이 조정에 보고된 것은 1592년 4월 28일 선조는 서둘러 피난을 준비하고 이틀 후에 한성을 떠났다. 선조가 파천을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 임금이 평복을 하고 이미 도성을 떠났다는 와언이 유포되었다. 와언은 요즘으로 치면 가짜뉴스다. 조선시대의 일반 백성이 궁궐 멀리서 엿보기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되었다. 궁궐의 주인이 떠나자 백성들이 들이닥쳐 남은 물건을 가져가고 못난 왕에 대한 불만을 방화로 복수했다. 신경의 제조번방지에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임진년 4월 30일 돈이 문을 나와 사연에 이르자 동이 텄다. 뒤돌아 성을 바라보니 검은 연기가 하늘로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난민들은 먼저 공사 노비의 문서와 장부가 있는 장혜원과 형조를 불태우고 또 내탕과 안까지 뛰어들어가서 비단을 약탈하고 경복 궁창덕 궁창경궁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태워버렸다. 또 왕자 임해군의 집을 불태우고 병조판서 홍여순의 집까지 불태웠다. 민중이 장례원과 형조를 먼저 불태운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비 문서가 보관된 장례원을 방화한 점에서 천민층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양에서도 임금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 왜군이 대동강에 접근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서둘렀다.
유성룡은 징비록에 그때 정황을 적어 놓았다. 척군은 대동강변에 출몰하기 시작했고 대신노직 등은 신주를 받들고 궁인들을 호위하여 성을 나섰다. 이 모습을 본 성의 아정과 백성들이 난동을 부렸다. 그들은 칼을 빼어 길을 막고 나서며 폭행했다. 신주는 길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들은 제신에게 밀했다. 너희들이 평소에 편히 앉아 국록만 축내더니 이제 와서는 나라를 망치고 백성마저 속이는구나. 궁궐문에 이르러 보니 소매를 걷어 올리고 손에는 온갖 무기와 몽둥이를 든 난민들로 거리가 가득 찼다. 신하나 궁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망연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한양에서는 임금이 떠난 후에 방화가 일어났는데 평양에선 임금 앞에서 백성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아직은 반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기층민중의 불만은 고조되어 갔다. 1593년 평양성 전투도 위키피디아. 적에 동조하는 반역행위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될 때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백성의 고발에 의해 임해군 순하군이 포로가 된 사건이다. 전쟁이 나자 임해군은 함경도로 순하군은 강원도로 근원군을 모집하러 파견되었다. 두 왕자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함경도 마천령을 넘는데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가 쫓아왔다. 왕자들은 회령으로 도망쳤다. 당시 화령에는 국경인이란 자가 반란을 일으켰다. 국경인의 무리들은 두 왕자를 사로잡아 가토에게 넘겨주었다. 반란자들이 왜군의 앞잡이가 된 것이다. 전쟁 기간에 극심한 기근이 겹쳤다. 조경남의 난중잠록은 1593년의 상황을 전한다. 학도의 인민이 유리하고 살 곳을 정하지 못하여 굶어 죽은 송장이 서로 잇따랐고 거지가 길에 가득하였다. 마침내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러 아이를 잃은 자가 많았고 산과 숲에 풀이 피며 소나무 느릅 나무의 껍질 뿌리 줄기도 모두 다 없어졌다. 국가는 굶주린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토적이 되었다. 조선 왕조의 정면으로 맞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변화복의 반란 사건이 1594년 4월 2일에 발생했다. 변화복의 영무와 관련자는 4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 사건은 전쟁 전 정열입 사건과 연관된 기축옥사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전란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초래한 통치체제 이완을 틈타 일어난 왕조교체의 반란 주모자로 송유진과 이몽학을 들 수 있다. 송유진은 1593년 12월과 1594년 1월 사이에 충청도 아산과 경기도 평택을 반란을 기도했다. 이 지역은 왜군의 점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의 수탈이 심했고 부역의 강도가 높았다. 또 왜군을 피해온 무리들이 많았다. 송유진의 나는 고변자가 생기는 바람에 무산되었지만 조선 왕조를 타도하자는 기치를 내걸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경남의 난중잠록에 송유진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왕의 악정이 고쳐지지 않고 붕당은 해소되지 않으며 부역은 번거롭고 가중해서 민생이 편치 못하여 목야에서 무용을 떨치게 이르렀다. 비록 백이 숙제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추궁하노니 실로 탕왕과 무왕의 빛남이 있도다. 우리 역사넷. 탕왕과 무왕은 중국 고대사의 역성혁명의 모델이 되는 군주다. 송유진은 선조를 갈아치고 새왕을 옹립하려 한 것이다. 송유진은 굶주리는 백성 및 병조를 모아 천안직산 등지를 근거지로 하여 지리산 계룡산 일대까지 세력을 폈으며 무리는 20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 의병대장이라 칭하고 한양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1594년 정월 보름날 한성에 진군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정월직산에서 충청병사 변양준에 체포되어 왕의 친국을 받고 사형당했다. 왜군이 남해안에 주둔하고 있는 시기에 왕조전복 반란이 시도된 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송유진의 난은 불발했지만 2년 후에 이몽학의 난은 실제 거병이 이루어졌다. 이몽학은 1596년 7월 초 충청도 홍산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초기 반란군의 규모는 약 60만 700명에 이르렀다. 홍산을 시작으로 인근의 군현들을 차례로 점령하는 과정에서 반란의 규모는 3천 4천 명 정도로 커졌다. 이후 반란군은 홍주를 점령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관군의 반격이 강화되면서 부하들이 이몽학의 목을 베고 투항함으로써 끝이 났다. 이몽학은 왕실의 서얼 출신이다. 반란자들은 반란을 위해 홍산 무량사에서 군사를 조련하고 동갑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는 등 송유진의 반란보다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몽학의 반란 동기가 선조수 정실록 29년 7월 1일에 정리되어 있다. 이몽학은 그들에게 속임수로 깨기를 이번에 일으킨 의거는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이다. 거역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고했다. 모두들 좋다고 떠들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마다 스스로 고관대작이 될 것으로 여기고 성불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승려와 속인을 장군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문관과 무관 등의 청현직으로 가칭하니 사족 자제와 무례배들이 많이 그들에게 붙었다. 이몽학의 나는 관군의 진압으로 실패했다. 서울로 압송되어 처형된 사람이 33명이며 외부에서 처형된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의병 세력도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다. 김덕령, 최담령, 홍계, 남각제우, 고원백 등 의병장 이름이 반란자를 문초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왔다. 그중 김덕령과 최담령은 혹독한 신문 끝에 억울하게 장살당하거나 옥사했다. 김덕령은 뒤에 신원되었으나 희생된 사람은 반란 처리가 끝난 뒤에도 늘어났다.